지금 이제 원화 가치와 관련해서 앞으로 네. 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선 동의하시나요? 또 원화 가치는 계속적으로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 이미 늦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이 일한다는 게 돈이 투자된다는 거잖아요. 네네. 돈은 일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굉장히 빨리 노령화되고요. 얼마 전에 이제 합계 출산율, 그러니까 15세부터 49세 사이에 가임 여성이 낳을 수 있는 아이의 수가 1명을 하향 돌파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여기는 인구가 계속해서 노령화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늙으면 결국은 굉장히 소비하는 데 소심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소비가 안 되는데 왜 기업에서 물건을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왜 일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돈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그러면 우리나라 소비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남의 나라가 쓸 물건을 우리가 만들어주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뭐 계속 국제 교육이 뭐 계속 축소되고 있고 네,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 그 산업이 지금 따라잡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로컬 업체한테, 그러니까 중국 현지 업체한테 마켓을 뺏기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참 그거는 중국 정부가 사실 기술 상납받습니다. 공공연해요. 그냥 저기 가르쳐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소나타 같은 거를 수입해서 팔지 말고 여기서 소나타 같은 거를 조립을 하라는 거죠. 만들어라. 그래서 모르는 거 물어보면 다 가르쳐 줘라. 뭐 이러니까 금방 쫓아오죠. 예,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남아 있는 게 삼성전자지 않습니까? 반도체. 예, 근데 저도 사실 반도체가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아마 이재용 씨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게 아마 그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중국의 이런 IT 산업의 그 진입을 막지 않습니까? 걔네도 중국도 뭔가 하려면은 결국 어떤 업체를 하나 M&A 한 다음에 그거를 한번 쪼개서 공부해보고 그리고 캐치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싹을 자르는 거죠, 미국이. 그러니까 반도체에서 벌써 이렇게 좋은 시장이라면 중국이 따라왔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미국이 막아주는 바람에 사실 지금은 한국이 그거 하나 편한 상태고 나머지는 사실 다 좀 인더스트리가 많이 좀 따라잡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한국이라는 나라가 인구 노령화에서 오는 문제가 뭐냐면 지금 국민연금 아마 제가 보기엔 모자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 놀라웠었는데 예전에 한번 연기금에 자산배분위원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이 나중에 늙었을 때 그 줄 돈을 감안하지 않아요. 그냥 지금 현재 받는 돈, 그 다음에 올해 지출할 돈, 이 두 가지를 갖다 맞춘다고요. 사람 앞으로 계속해서 사람이 늙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펑크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계속 아플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나이 먹으면. 그렇죠. 이제 건강보험 재정. 거기에, 그러니까 결국 재정이 펑크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 하나 더 가중되는 게 통일 비용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펀드 매니저를 할 때 어떤 해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너희 나라 통일되면은 달러당 3,000원 가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독일이 통독하면서 그냥 소독 그 통화를 그냥 1대1로 그냥 바꿔줬지 않습니까? 굉장히 네네. 비싸게 사준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통일 비용을 우리가 뭐 다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재정이 상당히 펑크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결국은 우리나라의 원화의 가치는 상당히 앞으로 계속 지속적인 방향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그 연기금의 그 운용 전략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뭐 국민연금이든 뭐든 그러니까 수익률이 너무 낮다. 네. 그러한 수익률이 우리 자체 기업들을 오히려 더 많이 사줘서 주식 쪽에 투자를 해서 뭐 이렇게 성장시켜야 돼. 우리가 지금 한국의 밸류가 낮다라는 뭐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고 해외로 적극적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일단 국민연금은 연금이라는 것 자체가 위험에 대한 인내력이 떨어져요. 그 투자했다가 날리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채권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식 중에서도 일단은 이 포트폴리오라는 게 결국 잘 분산돼야 그 리스크가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아까 가치주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네. 가치주의 그 커다란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떠한 상황이 와도 이게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엔 가치주를 볼 때 그게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그런 기업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가치주를 살려고 할 때 이 경쟁력 있는 기업을 한국에서 찾는 것보다는 해외에서 찾는 게 훨씬 좋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해외 투자가 그 정당화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원화 가치가 앞으로 계속 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믿는다면 어떻게 자산 포트폴리오를 배분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 그래서 사실 한국 사람이라면 지금 100% 자산을 원화 자산으로 갖고 있는 거잖아요. 거의 부동산이 많죠. 많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이제 해외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아마 지금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낮잖아요. 네. 거의 뭐 그러니까 와다나베 부인들이 옛날에 일본에서 그 여자들이 그것도 소심한 일본인들이 그렇게 해외 투자를 했다는 것이 그 낮은 수익률을 얼마나 참기 어려웠으면 그렇게 했을까. 근데 그러한 상황이 우리한테도 올 거다 생각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거는 해외 시장에 대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 가급적이면 어떤 상황에서도 좀 안심하고 투자할 만한 그런 주식들을 발견하려는 노력 뭐 이런 것들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참 그게 되게 폭넓잖아요. 일단 뭐 전 세계를 상대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네. 이거 좀 폭을 좁히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일단 선진 시장 혹은 네. 아까 뭐 말씀드렸던 베트남이 됐든 이런 신흥 성장국. 어느 쪽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한국의 원화를 갖고 계시니까 이머징 마켓 커런시에 노출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흥 시장에 노출돼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걸 좀 다변화하려면 일단은 달러가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달러를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그러니까 은행에다가 이제 비드 오퍼 스프레드를 안 줄 수 있는 방법이 달러 선물을 이용하는 거예요. 달러 선물은 그냥 실물이 입고가 되거든요, 만기에. 예, 그러니까 뭐 사실 롤다운 코스트도 별로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달러를 꾸준히 사시고 앞으로 시간이 약간 길게 본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한번 투자해 본다 그러면 저는 위안화 자산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중국을 압박을 다양한 방법으로 하겠지만 결국 그래도 안 되더라라는 그 인식이 쌓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의 맷집을 확인했을 때 그때는 자연스럽게 헤게모니가 중국으로 넘어가거든요. 그 찬스를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원화의 가치가 좀 다시 상승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을까요? 만약 그렇게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의 우리 기대감이죠. 나는 딱 그 한국 하면은 하나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이죠. 교육열.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의 그 놀라운 그런 교육 수준. 근데 사실 대학 교육이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대학 왔는데도 똑같이 그렇게 주입식으로 가르치면 그게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교육도 많이 지금 빗나갔구나. 거기도 이제 좀 이 잘못된 어떤 편법 같은 게 많고 이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아이들을 공부를 안 가르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의 자산은 그거밖에 없어요. 정부가 사교육비에다 교육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결국은 그렇게 해서 훌륭한 젊은이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나라 자산 자원 그거밖에 없습니다. 요즘 환율 평가할 때 이제 성장 같은 거 잘 안 봅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자 이제는 어차피 저성장이니까 너희 나라가 얼마만큼 앞으로 견딜 수 있냐 그거 물어봐요. 그러니까 서스테너빌리티를 물어보는 거죠. 그럼 너희 자원 뭐 있냐고 물어봐요. 너 천연 자원 있냐? 그리고 뭐 남한테 꽂은 돈 일본처럼 해외 자산 많냐? 뭐 이런 거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인적 자원이죠. 한국 달랑 인적 자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대로 키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부가 그쪽에다 투자를 해서 이제 이렇게 훌륭한 인재들이 그 스타트업 같은 거, 그러니까 새로운 부가가치를 막 만들 수 있는 그래서 과거 저나 우리 선배들이 만들었던 그런 이 제조업 기반이지 않습니까? 지금 부끄러운 거는
지금 예전에 저희 선배들이 디자인해놨던 그러한 이 산업 기반이 아직도 그대로예요. 이제 이거를 바꿔가야 되는 거죠. 저는 이 교육이 잘 돼서 그게 성과로 드러날 때 그때 이제 원화가 다시 방향을 틀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한참 남았죠. 예. 그러면 지금 교육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뭐 좀 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창조적인 생각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식의 기반이 확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 주입식 교육이라는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까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학생들이 그 지루하지 않고 그 지식을 빨리 습득해 나가는가, 그러니까 스마트 러닝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쪽도 저는 관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해놓고 그다음 그릇에 물이 차야 넘쳐 흐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창의적인 그런 대학 교육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대학의 지금 현재 교육이 뭔가 이런 창의적으로 뭔가 생각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 교수지만 이 교수들도 되게 순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학 가기 전에 교수를 되게 무시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만나서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순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현장감을 몰라요. 아, 그러겠네요. 예. 그러니까 대학이 앞으로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기술을 기업이 주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학하고 이 기업하고 같이 뭐 비즈니스 하자 그러면 기업이 싫어합니다. 예, 근데 이제는 교수들도 조금 더 현실적인 그런 테크놀로지를 갖고 와서 그것과 좀 약간 서로 교류하면서 그 안에서 좀 이렇게 발전해 나가야 학생들도 좀 더 이제 비전을 찾고 하는데 좀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